봅니다. 9번.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주택임차 어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원래 주소지로 재저립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저립한 때로부터 전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항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재전입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할 뿐입니다. 소급해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번 이 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는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중소기업인 법인도 포함이다 포함 아니다? 포함. 외워두라 할 소리고. 3번에 위 이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에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이 누구에게 생긴다는 소리예요? 법인에게 생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법인에게. 그 다음 4번에 민사집행과 경매가 행해진 경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무슨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이 언제 전까지 대항력권을 갖춰야 된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그런 소리고 아까 나왔던 거고. 5번에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양수인의 범위에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도 포함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10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외우라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문제일 뿐이래. 선순위 저당권 설정 일자가 며칠로 돼 있다? 2016년 4월 5일. 요걸 일부러 적어줘야 이 문제의 답이 나오는 게거든. 이때 서울특별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액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 중 일정에 관한 그 금액을 외워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서울특별시에는 현재 얼마로 외워져야 되느냐 하면은 1억 원 이하의 임차인으로서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해 주게 돼 있다? 3,400만 원까지.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해설에 10번에 해설로 가봐요. 해설에 가보면 표로 안 만들어 놓고 법전을 그대로 옮겨 놨거든. 법전에는 표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걸 우리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거기에 2016년도 3월 31일 개정돼 있다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이라야 소액 임차인이고 그 소액 임차 보증금 중에서 밑에 서울특별시 3,400이라고 돼 있잖아. 그 3,400만 원까지 무슨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2016년도 3월 31일부로 그렇게 바뀌었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적용할 때 그래서요.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자가 2016년도 4월 5일이라고 제가 제시를 해준 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자가 2015년도기나 14년도기나 이리 돼버리면은 이 1억 원 이하로서 3,400만 원까지 가는 이 보호금액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선순위 담보권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가 판단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11번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이 10번 문제는 서울 지역만 물었지만은 지역별로 다 물을 수도 있다 없다? 있으니까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 해설에 있는 금액을. 그래서 참고로 15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때는 옛날 걸 물어서 옛날 걸. 그 위에 외우고 시험 치노,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실무로 가면은 그 옛날 보증금액 기준도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선순위 저당권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직도 뭘 모르는 듯한 눈빛이 자꾸 오노. 어이? 지금 그러면은 대구광역시는 일이 안 돼 있습니까? 6천만 원 이하로서 뭐다?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재우선 변제해 준다는 거잖아. 이 금액이 2016년도 3월 31일 이렇게 바뀌어가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금액이 적용돼가 최우선 변제에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그 임차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이 이 날짜 이후라야 돼. 알겠어요?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 설정 일자가 2015년도 몇 월 며칠이다 이래 되면 이거 적용 안 돼요. 알겠어요? 그 앞에 끼 적용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택에 임차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이냐 아니냐는 뭐를 띠보고 확인해야 된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띠가 선순위 담보권 설정돼 있나 안 돼 있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 안 돼 있으면 관계없는데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그 설정 일자가 중요한 거야. 그 설정 일자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주임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택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으로서 상대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즉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처분 행위를 한다 뭐한다? 뭐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2번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집행 권한이 없는 한 겠어. 없는 한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면은 뭐를 확보하면 된다? 집행 권한을 확보하면 되는 거라. 그럼 집행 권한이 없으면 경매 청구권 인정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행 권한을 확보해가 경매 신청하면 그게 임의 경매가 아니라 무슨 경매가 되는 거다? 강제 경매가 되는 거다 이 말이. 알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 시험 출제가 이미 됐던 것이 알겠어요? 이 사람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OX.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OX. X 이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임차권자는 집행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강제경매 신청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 말이지. 그럼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임의경매 신청하려고 하면 담보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담보권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경매 신청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건 그 이전에 봐봐요.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뭐다? 그 권리의 본질은 채권이지 물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경매 신청권 인정될 수 없다 하는 그 이치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11번에 3번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용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 실제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4번 상가 건물의 일부에 방을 만들어서 살림을 하는 것과 같이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5번 대항 요건의 하나인 주택의 인도는 임차인이 그 임차 주택을 반드시 직접 점유해야 한다. 하면 틀려버렸잖아요. 알겠어요? 12번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거용 건물인 한 뭐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인 법이다라는 거죠. 2번 이 법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또 적용된다. 아까 판례 읽어봤잖아. 알겠어요? 반드시 그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인일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3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집행 권한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여기까지 있어요.
집행권언의 기한가잖아. 기한가는 말은 근거한, 기초한 이런 소리다 이 말이야. 그럼 집행권언의 기초에서 경매를 신청하니까 강제경매다 이 말이야. 그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 집을 안 비워주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잖아. 4번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 임차인이 이 법상의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아까도 나왔던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뭐 해버린다? 상실해버린다. 5번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권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이 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우선 변제권을 뭐다?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정당한 임차권에 근거한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것도 12번에 5번 판례로 가봅니다. 알겠어요? 자, 15페이지에 가면은 12번 판례 하나를 소개해놨죠. 알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보증금 반환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라든가 주임법상 관련 규정의 문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여러 가지 내용에 비춰볼 때 비록 채권 양수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 양수인이 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채권 양수인은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우선 변제권자로서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이는 채권 양수인이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 양수인이 일반 금전 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뭐 할 수 있으면 물론이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으면 물론이다. 그 말은 결국 배당 순위가 한참 밀린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앞에 들어갑니다. 15번으로 아니다. 13번으로 갑니다. 주택임차보호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일이 됩니다. 알겠어요?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했다. 알겠습니까? 그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번 이 법상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하게 돼버리면은 우선 변제권 행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이사에 나가지 못하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3번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무슨 명령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4번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최장기에 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규정이 없고 민법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의 최장기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효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상 최장기에 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이제 위헌 판단 받은 게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출제 가능성을 엿보고 소개해 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5번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뭐하지 아니하여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 하잖아.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
그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14번 주택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주임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임차인으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승계받은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무슨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를 대위하여? 임차인을 대위하여. 그런 단어가 포인트죠. 그래서 2번 몇 기의 차임액에 따르도록 2기의 차임액에 따르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무슨 갱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한 적도 있다. 여러분들 상임법에는 몇 기? 3기 1이 나오죠. 그럼 주임법에는 몇 기? 2기 1이 나오는데 맞아요. 근데 상임법에 3기 나오는 거는 무슨 사유라요? 이리 물어봐. 상임법에 3기 차임액이 연체됐다 하는 건 무슨 사유라요? 이리 물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되고 또 뭐다? 계약 해지 사유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임법에 나오는 2기는 뭐예요? 이리 물으면 법정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민법에도 2기가 나오거든. 그 민법의 2기는 또 뭐예요? 이리 물으면 계약 해지 사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테스트 해보면 돼요. 알겠어요? 자, 알겠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를 했어요. 알겠어요? 연체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놈의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이야. 그러면 계약 해지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돼야 되겠다. 이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토지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차임을 몇 기 연체해버리면 2기 연체해버리면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토지 임대차 관계는 무슨 법이 적용되니까? 민법이 적용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의 법 적용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기다. 자, 그 다음 됐고, 14번에 3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 등의 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금액과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앞에 딱 해놨어요. 그러면 차임 정액 청구에 대해서는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려버렸다라는 거죠. 재계약을 하는 경우와 합의에 의해서 정액을 하는 경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금액과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이래 놨는데, 알겠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알겠어요? 아까 차임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 단지 그 청구율을 제한한다 했잖아요. 알겠어요? 맞죠? 알겠어요? 근데 이 차임 정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3가지가 있어요. 그걸 항상 뭐다? 요렇게 기억해두면 좋다라는 게 경제사정의 변동 등 가는 뭐다? 사유 제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5% 가는 게 있죠? 그 5% 가는 게 뭐다? 금액 제한 가는 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정액을 했는지 1년 이내에는 다시 뭐다? 정액을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 1년 있지? 그걸 갖다가 무슨 제한? 기간 제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제한은 3가지 제한이 다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 따라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제한? 무슨 제한? 무슨 제한? 사유 제한, 금액 제한, 기간 제한 가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사유 제한이 제일 뭐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그 차임이 더 이상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하는데 그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숫자로 나오잖아요. 5%고 1년이고 딱 명확하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제한은 제한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봐도 사회통령에 따라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할 필요도 없는데도 뭐다? 정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IMF 같은 그런 사정이 터져 봐봐요. 알겠어요? 정액 청구지만 정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액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은 뭐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아세요? 감액 청구할 때 이제 사유는 있어야 돼. 경제 사정의 변동에 사유는 제한을 받아요. 근데 금액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왜? 왜 없느냐? 임차인이 감액 청구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성격을 띠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액을 청구할 때는 사유 제한은 있지만은 무슨 제한은 없다? 금액 제한, 기간 제한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꾸 정액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면 안 돼요. 감액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한이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알겠어요? 그 다음 14번에 4번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 청구권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청구권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된다?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4번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항 요건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출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의 선호를 고려하는 권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항 요건을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꼭 갖출 필요는 없어. 그러나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건 임차권자는 대항 요건을 언제 전까지 갖춰야 된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공부하라고 4번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도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걸 갖다가 뭐다 정확하게 구별을 뭐해? 우선 변제권하고 무슨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하고 알겠어요. 이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요건이 뭐예요? 이거 쉽잖아. 소액일 것 그리고 뭐 대항 요건 갖출 것 거기잖아요. 이 대항 요건을 언제 전까지 갖춰야 된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알겠어요? 그건 당연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특혜를 받는 권리인데, 알겠어요? 자기가 세 들어가는 이사에 들어가는 그 집이, 대항 요건 갖추고 이사에 들어가는 그 집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됐다 하는 거 알면서도 세 들어가는데 최우선 변제에 보호를 해줄 이유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선 변제에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늦으면 뭐다 뒤늦게 받아가는 권리인데, 알겠어요? 자기가 이 사람도 대항 요건 갖춰야 되잖아. 이 대항 요건을 꼭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출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야.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이사에 들어가도, 알겠어요? 확정일까지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러나 보호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라는 것 뿐이지 우선 변제권 자체는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14번에 5번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이 법상의 소액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아세요? 무슨 행위가 된다? 사회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헛되기 소액 임차권을 설정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15번은 이게 답이 없어요. 알겠어요? 답 5번으로 처리되어 있을 게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답 없음으로 고쳐놔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나오면은 제덕인 줄 아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하는 것이 최근에 신설된 기구거든. 알겠습니까? 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그런데 이 문제 답이 없거든. 없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1번부터 5번까지 요런 분쟁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심의사항에 속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제 예상에는 이 정도로는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합니다. 원래는. 몇 년 뒤가 되면 모르겠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지문으로 끼워 넣을 수 있다. 이 5개 지문 중에 1개 지문을 알으세요. 예를 들어서 차임 또는 보전금의 정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OX, 이렇게 판단하는 지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5번도 봐봐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개보수에 관한 분쟁도 있을 수 있지? 그 중개보수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해도 OX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그 다음에 보전금이나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에 관한 분쟁.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심의사항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들어둡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에 관한 게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거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거하고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고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게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거라.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고, 요거의 최근에 신설된 기구라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 하는 위원회냐 하면은, 요 정도는 듣고 지나갑니다. 아까 최우선 변제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라 해야 되잖아. 얼마가 소액이고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준다 하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심의하는 기구가 바로 뭐다? 주택임대차위원회다. 알겠습니까? 2016년도 아까 3월 31일부로 개정됐다 했잖아? 그 개정될 때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안 거쳤다? 거쳐가 그렇게 고친 거다 이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알았어요. 요런 사항들을 지금 조정심의하기 위한 기구인데 알았어요. 자, 요것도 한번 알아둡니다. 요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정부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죠? 법률구조공단 시도 지부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하면서도 이야기는 해드리는 이유가 원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마음 편하게 가져요. 뭐냐면 우리가 이 학원이든 뭐 도서관이든 공부를 해가 시험 치는 이유는 왜 공부를 해가 시험 친다? 뭐가 나올지 모르요 그런 거야. 딱 5분 시험에 40문제 뭐가 나온다 하면 뭐다? 공부할 거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 40문제 200개 지으면 뭐다? 내용 이해하고 말고도 없어. 그거 못 외우겠나?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봐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뭐가 나올지 아는 시험 문제도 뭐 공부 하나 안 하나? 뭐가 나올지 아는 시험이 있어 없어요? 있지. 운전면허 시험 있잖아. 크라운 출판사에서 다 나오잖아요. 어쩌나 장판지에서 나오잖아.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공부해야 하네요. 안 하고 시험 치면 다 떨어지잖아. 필기시험. 알겠어요? 근데 그거 한번 보면 뭐다? 여자분들 운전면허 딸 때 그 크라운 시험 문제지에 있는 거 뭐다? 내용 알고 쳐요? 모르고 쳐요? 모르고 치잖아요. 알겠어요? 뭐 크랭크하고 뭐다? 뭐 이런 게 용어가 나오면 뭐 아나 모르지. 알겠어요?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아나? 그럼 눈으로 익히고 그냥 시험 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나올지 알아도 여기 나온다 하는 거 알았어. 그 나오는데 알겠어요? 그 여기 그대로 나오면 공부 안 해도 맞아요. 근데 그대로 안 나오고 뭐다? 대부 표현을 바꿔버리니까 내용을 완벽히 소화시키지 않으면은 알겠어요? 또 틀리니까 공부하는 거잖아. 그 공부에 대해서 자꾸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알겠어요? 부담만 가지면 한숨만 푹푹 나오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알겠어요? 모르는 게 전이 나오고 자꾸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넘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느 시점 가면 다 머릿속에 남아요. 자꾸 한숨만 쉬고 힘들다. 이거 언제 다 하노? 해서 이런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니까 시간만 축나는 거지. 16번 이라고 합니다.
개혁공인중개사가 상인법의 적용을 먼저 상가금은 1차 보호법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어린에게 설명한 내용을 옳은 것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갖추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에 관한 글자 있지? 그걸 5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환산보증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알겠습니까? 맞죠? 그러세요. 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잘 들어요. 이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은 잘 봐요. 이렇게 머릿속에 딱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설정되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꾸 익혀야 돼요. 뭐 원칙, 예외. 알겠어요? 원칙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은 적용한다, 안 한다? 상인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뭐다?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예외가 뭐냐? 예외가 뭐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식이다. 그 이게 자꾸 이제 익혀져야 되는 거야. 요런 내용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다 상인법의 내용들이거든. 상인법의 내용들 중에 요 내용은 뭐다? 적용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상인법의 내용에는 대항력에 관한 내용도 있나 없나? 있지? 그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다까지 틀려버린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도 알겠어요? 점유를 하고 뭐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대항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옛날에 초창기는 안 됐지. 알겠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생겨버린 거야. 알겠어요? 한 개 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도 상인법에 있다, 없다? 있다. 그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한테 적용 안 된다, 적용된다? 적용된다. 그런 거잖아. 그런 거 하나하나씩 살붙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 있다, 없다? 있지. 상인법에는 그 권리금 회수기에 관한 보호에 관한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에게 적용 안 된다, 된다?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거라요. 알겠어요? 하나하나씩 붙여야 돼. 한꺼번에 싹 다 공부하기 힘들어. 알겠어요? 2번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알겠어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어요? 3번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따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몇 기가 연체된다? 3기 되잖아. 돌려버려. 4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거기 포인트죠. 임대인에게 무슨 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건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요 소리라. 알겠어요? 우리 상인법에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는데 그 요건에 관한 규정은 전대차 관계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전대차 관계도 적용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도 있지? 그거는 전대차 관계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래 된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법에서는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법의 내용을 공부해가 잘 알았어. 잘 알고 있어. 근데 이 법의 내용을 어디에 써먹을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써먹지도 못할 때 막 써먹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잖아. 그 써먹는 데가 바로 적용되는데, 써먹지 못하는 데가 적용되지 못하는데, 그 적용 범위냐, 적용 범위가 아니냐, 이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됐고, 5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임차상가 건물이 경배되면 그 순위에 따라 보전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해놨는데 아저씨 어디가 틀려버렸어요? 구청장에게 가는 게 틀려버렸잖아. 어디에다가? 세무서장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7번 상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해 설명을 틀린 것은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오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는 주임법 문장 구조하고 똑같은데 요건이 다르죠. 얘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고 뭐다? 주임법은 주민등록 전에 신고를 한 때 열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가는 건 똑같은 기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뭐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하는 말 아무 의미 없이 써준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말을 썼다는 것은 결국 알겠어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권은 요 두 가지 요건 있지.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다음 날 대항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건데 뭐 대신에 그걸 갖춰라. 등기 대신에 그걸 갖춰라.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등기를 해도 대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언제 생긴다? 당일. 다음 날이 아니다. 근데 등기 대신에 뭐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했기 때문에 당일이 아니고 뭐 다음 날 0시부터 일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2번 상가금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전금 중 일정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무슨 변제권이다? 최우선 변제권이다 라는 소리잖아.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전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4번 상가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도 있는 거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한다라는 거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5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끄떡끄떡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눈에 익은 내용이라서 그런 거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읽어주면은 눈에 익은 게 많으면은 맞추는 거야. 알겠어요? 왜 그래요? 설명해라 해도 설명을 뭐 해도 답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18번에 알겠어요? 상인법의 규정 중 대통령이 정하는 보전금액 소위 환산 보전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알겠어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요런 거 아닌 걸 찾아라 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그 환산 보전금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뭐다? 보호해주지 않는 내용을 찾아라 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자,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전금액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규정 해놨잖아. 이게 무슨 변제권이에요? 최우선 변제. 안 되는 것도 맞고 당연히 최우선 변제 보호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환산 보전금을 초과했다 하면은 소액이 될 리가 없다. 알겠어요. 일단 뭐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어찌됐든 동간에 소액 임차인이라 되는데 환산 보전금을 초과한다 하는데 뭐 소액이 될 가능성이 있겠나? 없지. 알겠어요. 그 이거는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답을 5번을 이런 걸 답으로 만드는 거.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의 이런 규정은 환산 보전금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적용되는 거다 하면서 복습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번도 아까 했고 3번도 했고 뭐 4번도 했잖아. 그런데 2번 뭐 차임의 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 해놨잖아. 이게 몇 기? 3기 도는 거예요. 3기의 차임액에 따라서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는 거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하는 이 뭐 규정은 환산 보전금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다요. 알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의 보호는
환산보전금 초과는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전부 다 뭐다? 환산보전금 초과는 임차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됐고 19번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제외다 포함이다.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년이 맞아요? 10년이 맞아요? 5년이 맞아요? 10년이 맞아요? 5년이 맞죠? 그럼 10년도 뭐 가던데. 누구가 10년 가던데. 아주 뉴스에서 떠들고 있을 뿐이지, 알겠어요? 법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런 걸 갖다가요, 이렇게 장난치면 진짜 야비한 거야. 1번 지문을 요렇게 바꿔내 볼게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X인데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최근 개정 안 됐다고. 알겠어요? 근데 하도 다 떠들어대서 하니까 그게 법이 바뀌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뉴스만 나오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대. 그럼 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을 수도 있고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뭘 해야 된다? 공포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공포했으면 공포 안 했으면 효력 발생한다 안 하는 거다. 공포 즉시 효력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또 어떤 경우는 20일이 지나면서 효력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20일이 지나도 효력 발생 안 할 수가 있어요. 부칙에다가 이 법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서 효력 발생일을 정해두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국회에서 법이 어제 통과되십니다 하면 오늘부터 당장 시행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시험 공고문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강의를 쭉 듣고 있지만은 이 교재가 공부하잖아? 9월달에 법이 바뀌었대. 9월달에. 내가 공부한 법이 바뀌었대. 시행되고 있대. 9월달에 바뀌어가. 그러면 5번 시험 출제할 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은 바뀐 대로 나올까요? 옛날 거대로 나올까요? 아마 시험 공고문을 한번 봐봐요. 이런 당구장이 딱 붙어 있다고. 시험 공고일,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을 찾으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시험 공고는 이미 했나 안 했나? 했죠. 그럼 9월달에 법이 바뀌어봤자 바뀐 내용은 시험 문제 풀 때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럼 봐봐요. 내가 5월달에 시험 공고나기 전에 공부했는 법이 있잖아? 근데 이 내용이 9월달에 바뀌었어. 바뀌어 시행돼.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어차피 바뀌어 붙는데 낼 가치 있나 없나? 없잖아. 그 공고문 안 봐봐요. 그걸 봐야 돼. 뒤에 나중에 쉬는 시간에 봅시다. 그거 보면 아는데. 보자. 이 공고문이에요? 이거 딱 보면. 오케이. 쏘리. 공고일이 아니다. 당일 기준이다. 시험 시행일 10월 27일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알았어요? 그럼 봐봐요. 내가 공부했는데 9월달에 바뀌었어. 바뀌가 시행돼. 그럼 바뀐 내용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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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야. 알았어요? 공부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때 안 바뀌면
것도 없지만 시험 시행이 현재네. 그 정확하게 보니까 그러네. 10월 27일 현재 시행되는 법률 기준으로 한다. 예? 그렇지. 바뀌면. 근데 바뀔지 안 바뀔지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때까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10월 초순까지 저하고 수업을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점검 안 해도 제가 다 이야기해 줄 끼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혼자 공부하게 되면 그냥 또 점검해야 돼요. 바뀌는지 없는지. 근데 크게 많이 바뀔 일은 없고, 알겠어요. 대체로 우리가 보면 연말 정기국회 때 많이 바뀌거든. 알겠어요. 12월, 1월, 2월 이때 많이 바뀌지. 알겠어요. 연중에 잘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2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알겠어요.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될 수 없다 해놨는데 차임 정액 청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감 청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려버렸습니다. 3번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정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짐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죠.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누구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한 거다? 임대인 때문에. 20번 상인법에 상금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상인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이 법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종교단체, 사전단체, 각종 친목 모임 사무실 등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까지 틀려버렸다 이 말이지. 작년 시험에 이게 처음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 케이스냐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냐 이런 걸 시험 지문으로 활용해가 냈어. 많이 틀렸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3번 가등기가 격리된 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격려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서 대항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가등기에 무슨 효력을? 순위 보전적 효력을 생각해야 된다. 4번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그 임차한 부분을 표시 도면도 첨부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상가 건물의 어느 부분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사실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5번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 소재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사업자 등록 신청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을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끼워 넣기용. 21번 틀린 것은 1.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 안 된다 그랬지. 그런데 확정일자에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없다까지 틀려버렸다. 자, 요것도 같이 모아둡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무슨 변제권은 인정이 된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된다. 그거 알아두면 되고. 그건 주임법이나 상임법이 똑같아.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3번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 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무슨 변제권이 인정될 뿐이다. 최우선 변제권. 이건 주임법도 2분의 1, 상임법도 뭐 2분의 1. 상임법은 옛날에 3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로 바뀌었어요. 4번 법무부 장관은 임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그 다음 계약서 명칭을 좀 익혀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거 단어를 좀 익혀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겠죠? 누구가? 법무부 장관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지금 4번이나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5번 질문을 봐봐요.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무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 그 다음 표현도 좀 익혀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누가 권장? 법무부 장관은. 그 서면에 명칭을 좀 익혀놔야 장관이 안 헷갈릴 거다 이 말이야.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알겠어요? 자, 그 다음 22번 권리금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권리금 계약이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야.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누구다? 임차인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설명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누가 물세계가 데리고 와야 된다. 임차인이 물세계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데리고 오는데 누구한테 데리고 간다? 임대인한테 데리고 간다라는 소리래요. 그럼 임대인한테 데리고 가면은 아시죠? 임대인이 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무슨 계약을 체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버리면은 이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생겨버린다, 박탈당해버린다. 박탈당해버린다. 그게 바로 뭐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에 관한 규정에 등장하는 방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알겠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해놨는데 요 숫자를 좀 봐야 돼요. 숫자를 해설에 22번 해설 가봐요. 3개월이라고 딱 돼 있잖아. 그렇죠? 3개월이 딱 돼 있잖아. 그러면 요 6개월 하면 되나 아니라 안 돼요. 그럼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알겠어요? 임차인이 데리고 오는 사람 있잖아.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물세가 데리고 온다 했잖아. 그때 데리고 왔을 때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 숫자 중요합니다. 그럼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인데 5개월 전에 데리고 와. 임차인이. 알겠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거절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문제?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기한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임차인한테는 이 3개월 전부터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3번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뭐하여?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봐봐요.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알겠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게야. 권리금을 보호한다. 이게 아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뭐한다? 보호해준다. 보장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뭐 해버리면은 박탈해버리면은 누가 손해를 보노? 임차인이 권리금 부분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권리금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도록 고려놓은 게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권리금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기회는 임차인이 주장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됐고, 알겠어요? 4번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자 권리금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는 어떤 기고 준대규모 점포는 어떤 기고 하는 거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봐야 알아요. 그런 건 안 물어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알겠어요? 이렇게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의 상가 임차인은 보호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지.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런 마트의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그 마트의 상가 건물은 전부 다 대규모 점포거든. 그리고 전통시장 있죠? 서무시장 이런 데 있죠?
상가금 임차인도 상위법의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래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비판이 있든 오했든 간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런데도 보호를 못 받고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대구 시내에 보면은 뭐다 중앙지하상가에 상가금을 임차해. 알겠어요? 그런 건 또 공유재산이라서 안 돼요. 또 국유재산 이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이거나 뭐다 공유재산의 일부일 경우에는 또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상인들까지도 다 보호 대상이 되도록 확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지만 현재 법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5번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뭐 할 수 있다? 고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실제 고시해놨습니다. 결국 우리가 봐봐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를 박탈당해버리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가 얼마고 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정하려고 하면 권리금이 얼마고 산정할 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잖아. 그 권리금 산정 기준과 방법이 불합리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해봤자 뭐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의 산정 기준과 뭐다 방법에 관해서 다 고시를 따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일지 불합리적일지 그건 두고 현실에 가봐야 되는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까 표준권리금 계약서 누가 권장할 수 있다? 표준권리금 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 상가 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뭐다?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고 알겠어요? 그 다음 23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있는데 1. 이 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은 영업 초기의 투자 비용이나 시설 비용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다 해놨습니다. 무슨 규정은?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이 있었잖아. 그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도 나름대로 권리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추가로 뭘 신설한 거다?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둔 거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5년 정도는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뭐다? 권리금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몇 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했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권리금이 형성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다? 임대인은 뭐 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그 2번에 임차인이 가는 글자를 동그라미 딱 쳐놔요. 알겠어요? 이렇게 보는 게 다수의 견해인데 법전에는 주어가 없어요. 원래는. 법전에는 임차인이 가는 말이 없고 그냥 임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2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래 나오거든. 그러면 이 주어를 임대인으로 볼 거냐 임차인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수의 견해는 다 임차인으로 봐요. 근데 법무부는 임대인으로 보고 있거든. 일단 그런 됐고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 표현이 나오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하는 3번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에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해버린다. 그래서 이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몇 년이다? 3년이다. 그 다음 4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전대차 관계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자, 근데 전대차 관계는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 또 적용된다,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5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중앙지하상가 이야기를 했죠? 알겠어요. 그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24번 요거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전통적으로 몇 번 출제된 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2번이 틀렸어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무슨 과실로? 그러면 원래 법전에는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기출된 거예요. 그렇지. 기출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한번 봐봐야 합니다. 특히 3번 봐봐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요거는 이제 2013년인가 14년에 개정해가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에요.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알려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 그 다음 됐고 25번은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는 쉬었다가 봅시다. 그렇지.